가슴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외로운 건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내가 너무 나약한 건지 자책하고 또 자책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SNS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맛집 사진, 여행 사진, 가족 사진.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그 순간만큼은 행복한 척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나면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진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말이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해진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을 만나면 드디어 행복해진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대학에 합격하던 날의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처음 취직했을 때의 설렘이 얼마나 유지됐습니까?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왔습니까? 또 다른 결핍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향한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갖고 나면 금방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그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고통입니다. 시계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반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희망도 없고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뜻이냐고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 아이는 울다가 금방 일어나서 다시 뛰어놉니다. 그 아이는 왜 나는 넘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하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진 겁니다. 아프고 울고,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다릅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고통 자체보다 더 큰 짐을 짊어집니다. 왜 나만 이런 걸 겪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걸까? 고통 위에 자책을 얹고, 자책 위에 수치심을 얹고, 수치심 위에 또 고통을 얹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바로 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고통은 당신이 나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 짐, 세 번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역설적이게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의 근원은 단지 우리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무관심에 지쳐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 아무도 곁에 없다는 느낌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아마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릴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비유를 꺼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고슴도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를 찔렀습니다. 너무 아파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 이번엔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가까워지면 또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또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늘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내어줬습니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했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나갔고, 주고 싶지 않을 때도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감정은 뒤로 숨기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렇게 나를 조금씩 깎아가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땠습니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멀어지는 사람.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를 자책인지. 쇼펜하우어는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역시 인간의 본성이라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도덕적 결함으로 보지 말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 갖춰온 본능적인 구조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낀다. 그것이 본성이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가 나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진심으로만 기뻤습니까?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잠깐이라도 불편한 감정이 스쳤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솔직한 내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숨기지 말고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대부분은 기대가 무너진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를 거야 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그만큼 해줄 거야 라는 기대. 그 기대가 클수록 배신감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기대 자체를 버려야 할까요?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의를 베풀 때는 갚지 않아도 될 만큼만 주어라. 이 한 문장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인색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며 준 호의는 돌아오지 않을 때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진심으로 준다면 그것은 순수한 선의가 됩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진짜 상처를 입는 사람은 나쁜 사람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고 너무 많이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정 거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거리이고 기대의 거리이고 의존의 거리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내 감정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하루의 온도가 결정되지 않을 것, 그 사람이 없어도 나 스스로 온전할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강한 관계의 거리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맞습니다. 처음엔 외롭습니다. 타인에게 기대고 의지하던 습관을 내려놓으면 처음엔 허전하고 서늘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외로움 너머에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마주해야 하는 나 자신이 두려운 걸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의 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을 틀어놓고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던져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용해지면 들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내 삶이 내가 바라던 모습인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그 목소리들이 너무 불편해서 우리는 소음으로 그것을 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와 반응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할 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타인에게 더 강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줄 때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구조인지 보이십니까? 내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는 것, 그 사람이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 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풍요롭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선뜻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어떻게 풍요로울 수 있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이 없어도 내 안에서 충만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 앞에서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거나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즉 내면의 자질입니다. 지성, 감수성, 용기, 유머, 판단력 같은 것들. 두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물질적 재산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즉 평판과 명예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인간의 행복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오직 첫 번째라고.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 내면의 깊이와 풍요로움, 그것이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는 재산이고 유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랑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쌓아올린 내면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는 재산을 쌓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연을 걷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것들이 고독을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채워줍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교 모임을 즐기지 않았고 대중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독서와 사색과 글쓰기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통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이 비로소 편안해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말이 실감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만 아무것도 틀지 말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손이 스마트폰으로 갈 겁니다. 온갖 잡생각이 밀려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조용함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함이 두렵지 않게 되면 타인의 소음도 예전만큼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관계에서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와 기대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진짜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습니까? 아침에 옷을 고르면서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했습니까? 회의 중에 내 의견을 말하려다가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며 삼켰습니까? 퇴근길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진되는 일인지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느끼지도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타인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짓이다. 감옥이라는 표현이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 감옥의 벽은 쇠창살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그것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은 왜 이렇게 단단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뿌리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에서 찾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것은 나쁜 욕망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무리 속에서 인정받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본능이었습니다. 수만 년 전, 부족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타인의 시선을 생존의 문제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습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못 받는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발표를 망쳤다고 해서 부족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아직도 그것을 생존의 위협처럼 반응합니다. 수만 년 전 본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꿰뚫어 보고 말합니다. 칭찬을 갈구하는 것은 타인의 혀끝에 내 행복을 맡기는 일이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만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차갑게 대하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닌지 하루 종일 떠올립니다. 이 삶에서 내 행복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혀끝에 있습니다. 타인의 표정에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매우 구체적인 전환을 제시합니다. 외부의 기준을 내부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외부의 기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시험 점수, 성적표, 취업, 연봉, 외모, 결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인의 기준이 내 기준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선택들 중에서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해서 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이 질문을 매일 밤 자기 전에 해보십시오. 처음엔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한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어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가? 나는 무엇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삶을 진짜로 원하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계속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꼭두각시로 산다. 이 말이 지금 당신의 어딘가를 찌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야말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쏟습니까? 쇼펜하우어의 처방전은 결국 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밖을 보느라 낭비한 시간을 안을 보는 데 쓰라고. 타인을 바꾸려 했던 에너지를 자신을 이해하는 데 쓰라고. 타인의 박수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라고.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처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갑고 냉소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냉정하게 인간의 본성을 해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상을 걷어내야만 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안에서야말로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불편한 질문들도 있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오늘 밤을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오늘처럼 지쳐있는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버텨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